속보, 프랑스 아트사커 레전드 지놀라. 내가 볼 때 이강인은 아트사커 창시자 지놀라의 뼈있는 한마디에 현지 난리난 상황.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다시 한번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37. 인터 마이애미의 향기를 남겼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은 19일 니하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UCL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지로나 FC를 1대 0으로 꺾었다. UCL은 이번 시즌부터 새로 개편됐다. 32개 팀이 경쟁하던 이전과 달리 총 3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더 이상 조별리그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 대신 4개 포트에서 각 2개 팀씩 무작위로 골라 나온 8개 팀과 경기를 치러 토너먼트 진출의 주인공을 가린다. 36개 팀 중 1에서 8위 팀은 16강에 직행하며 9에서 24위 팀은 2팀씩 짝을 이뤄 플레이오프를 치름으로써 16강 진출을 결정한다. PSG는 어찌저찌 지로나를 잡아내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앞으로 PSG는 아스날과 PSV 에인트호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잘츠부르크, 맨체스터 시티, 슈투트가르트와 맞대결을 펼친다. 이날 이강인은 벤치에서 출발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르코 아센시오 오스만 덴벨레,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워렌 자이르 에메리, 누누 멘데스 윌리안 파초 마르퀴뇨스 아슈라프 하키미, 마트베이 사포노프를 선발로 내세우며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PSG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였다. 전반전부터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 공격을 봉쇄,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유효 슈팅 없이 전반을 마쳤다. 답답함을 느낀 엘리케 감독은 후반 18분 바르콜라, 비티냐, 루이스 대신 이강인, 데즈레 두에, 주앙 네베스를 투입하며 변화를 노렸다. 이후 PSG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강인과 네베스가 공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경기의 속도를 더했다. 이강인은 여러 차례 날카로운 킥으로 기회를 만들었으나 동료들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종료 직전 길고 길었던 영의 균형이 깨졌다. 왼쪽 측면을 뚫어낸 멘데스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다. 이 공은 골문 안쪽으로 향했고 지로나 골키퍼 파울로 가사니가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이는 가사니가의 자책골로 공식 기록됐고 경기는 그대로 PSG의 1대 0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 다시 한번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이강인이지만 그는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그는 약 27분이라는 짧은 출전 시간 동안 패스 성공률 100%, 14분의 14, 기회 창출 3회, 드리블 성공 1회, 크로스 성공 2회, 지상 볼 경합 승리 4회 등을 기록했다. 나란히 투입된 네베스와 함께 돋보이는 활약이었다. PSG 팬들도 열광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이강인은 메시가 부럽지 않다. 메시 이강인이 우리를 구원할 것. 10번 역할 이강인은 메시다. 내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100% 객관적으로 이강인의 플레이에서 메시가 보인다. 이강인은 선발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강인이 선발로 뛰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에도 종종 메시에 비견되곤 했다. 지난해 12월 PSG 대선배 다비드 지놀라는 이강인은 마요르카 시절부터 메시와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그가 경기장 위에서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기강인은 왼발로 몸을 지지할 때 언제나 엇박자를 낸다. 그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 했던 몸짓,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르 십스포르트도 PSG는 메시에 비견되는 크랙을 영입했다. PSG 신입생 중에서 이강인이 특히 눈에 띈다라며 지놀라의 의견을 지지했다. 스페인 나스 역시 지강인은 PSG의 새로운 메시다. 그는 진정한 금을 캐는 광산이다. 이강인은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경제적인 보상도 가져다준다라고 혀를 내두른 바 있다. 엘리케 감독도 지로나전을 마친 뒤 교체 선수들을 칭찬했다. 그는 후반이 정말 좋았다. 신체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훨씬 뛰어났다라며 전반엔 어려움이 있었다. 몇몇 선수들이 최고 컨디션이 아니었다. 후반엔 완전히 바뀌었고 잘 흘러갔다. 선수 교체를 통해 신선함과 힘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엘리케 감독은 승리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대회든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지만 상대의 수준을 봤을 때 그렇다라며 어렵게 따낸 승점 3점에 만족을 표했다. 이강인으로서는 다음 경기 선발 출격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경기였다. 그는 리그 한 개막전부터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곧바로 선발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그 와중에도 몽펠리에를 상대로 28분만 뛰고도 골을 넣었지만 릴전에서는 16분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어디까지나 다재다능한 교체 자원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직전 경기였던 브레스트전에선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했지만 비티냐와 자이르 에메리의 부상 여파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UCL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재능을 뽐내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과연 엘리케 감독의 생각도 바뀔 수 있을까? 제가요. 김민재. 억울한 평가 받았다. 볼 경합 태클 성공률 100% 플러스 한 골 막은 활약에도 최저 평점. 김민재는 21일 이하 한국 시각 독일 브레멘 베른베스트 베저 슈타디온에서 열린 베르더 브레멘과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 소화하며 팀의 5대0 대승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공을 117번 터치하면서 패스 성공률 92%, 10분에 97 5회. 공격 지역 패스 11회. 걷어내기 2회. 헤더 클리어 1회. 가로채기 3회. 수비적 행동 7회. 회복 3회 등을 기록했다. 특히 김민재는 볼 뺏김 0회. 태클 성공률 100%, D분의 2회. 지상볼 경합 성공률 100%, D분의 2회. 공중볼 경합 성공률 100%, 5분의 5회 등 미친 스탯을 자랑했다. 그와 함께 중앙 수비수로서 합을 맞췄던 다요 우파메카노도 좋은 기록을 남겼다. 풀타임 뛰며 115번 공을 터치하면서 패스 성공률 96%, 10분의 96영회. 공격 지역 패스 6회. 걷어내기 4회. 헤더 클리어 2회. 가로채기 4회. 수비적 행동 11회. 회복 7회 성적표를 작성했다. 김민재와 같이 볼을 빼앗긴 적은 없었다. 지상볼 경합 성공률 40%. 공중볼 경합 성공률 75%은 김민재보다 낮았다. 기록이 말해주는 것처럼 두 사람은 철벽 수비로 미넨 후방 라인을 단단히 지켰다. 그 사이 미넨 공격진은 5골을 넣었다. 초반부터 김민재는 적극적인 수비를 선보였다. 전반 18분 브레멘의 공격을 막았다.
자칫 통과됐으면 위험할 뻔했던 브레멘의 패스를 빠르게 낚아채 역습을 시도했다. 뮌헨의 공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상대 공격을 미연에 차단한 김민재의 플레이가 눈에 띄었다. 모두를 놀라게 하는 그의 수비는 뮌헨이 5대0으로 크게 앞서고 있던 후반 37분에 나왔다. 골을 막아낸 것이나 다름없는 수비를 보여줬다. 뮌헨 골키퍼 바로 앞에 서 있던 브레멘의 교체 선수 키케 토프가 오른쪽에서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받아내고자 했다.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쏜살같이 달려들며 오른발을 쭉 뻗어 먼저 공을 소유했다. 토프는 그런 김민재를 뒤쫓았지만 그의 스피드를 당해내지 못했다. 김민재의 만점 수비. 그런데 그동안 김민재에게 유독 박한 평가를 내렸던 빌트는 이날도 김민재의 팀 내 최저 평점인 3점을 부여했다. 1에서 5점으로 평점을 매기는 독일 매체에선 낮을수록 좋은 평가다. 보통 3점은 무난한 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데 이날 뮌헨 선수 중 4점 혹은 5점을 받은 선수는 없다. 3점이 최저 점수란 뜻이다. 김민재가 팀 내에서 못한 축에 속했단 뜻이다. 한데같이 풀타임을 소화한 레프트백 데이비스는 패스 성공률 95%, 77분에 73회. 기회 창출 2회를 기록했지만 김민재보다 지상볼 경합 성공률 45%, 11분에 5회. 공중볼 경합 성공률 0%, 00회에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평점 2점을 받았다. 그는 볼도 2번이나 빼앗겼다. 김민재에게 매겨진 평점이 납득하기 어렵단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다. 반면 독일 매체 TZ는 자신감을 되찾은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며 그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는 것을 모든 수비 상황에서 느낄 수 있었다. 브레멘의 공격수 덕쉬. 토프와의 대결에서도 전혀 문제를 겪지 않았다. 또한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브레멘의 반격 기회를 미리 차단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점 1점을 부여했다. 1에서 5점으로 평점을 매기는 독일 매체에선 낮을수록 좋은 평가다. 반면 TZ는 데이비스에게 수비에서는 다소 집중력이 떨어져 위치 선정에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의 빠른 스피드로 이를 만회했다. 그러나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이러한 실수는 처벌받게 된다라며 평점 3점을 매겼다. 3. 천하의 레알 마드리드에 도전한다. 독일 최고 재능 영입 위해 1790억 역대급 투자 계획. 영국 매체 팀토크는 23일 한국 시간 리버풀은 바이엘 레버쿠젠의 공격형 미드필더 플로리안 비르츠를 매우 좋아하며 내년 여름 그를 영입하기 위해 거액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2020년 1월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은 비르츠는 2019-20 시즌 뮌헨을 상대로 득점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뮌헨전 골로 비르츠는 독일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 2021-22 시즌에도 공식전 31경기 10골 14도움을 올렸다. 승승장구하던 비르츠는 2022년 3월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 9개월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장기 부상을 당했지만 2022-23 시즌 화려하게 부활했다. 비르츠는 49경기 18골 20도움으로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과 DFB 포칼 재패에 기여했다. 이번 시즌에는 7경기 6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여러 구단이 비르츠를 지켜보고 있다. 대표적인 구단이 레알 마드리드다. 킬리안 음바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고 등 정상급 공격수들을 보유한 레알 마드리드는 비르츠를 데려와 공격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다. 리버풀도 비르츠를 노리는 구단 중 하나다.
팀토크에 의하면 리버풀은 비르츠와 계약하기 위해 1억 2천만 유로, 한화 약 1,789억 원을 지불할 계획이다. 이는 레버쿠젠이 책정한 비르츠의 몸값이다. 리버풀이 비르츠 영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